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일 수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2부 방송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요즘 정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노딱 때문입니다. 오늘로서 정확히 선거가 60일 남았습니다. 어느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도 이번 총선거는 아직 흐름이 잡히지 않죠. 선거구 조정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보수 일각에서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인이 야당이 압승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거의 모두 다 아직까지는 야당이 어렵다는 예측을 보여주고 있죠. 하긴 이런 예측들은 시기상비일지 모릅니다. 대중은 지금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데다 아직도 창당 중인 정당도 많으니 말입니다.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하려면 두 거대 정당부터 공천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야겠죠. 국회의원 선거는 어차피 인물 경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야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조차 공천은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이제 영입은 사실상 끝났지만 눈에 띄는 인사, 대중을 감동시키는 인사는 솔직히 없더군요. 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민주당은 20명을 영입했는데 그분들을 모두 비례대표에 내보낼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속으로 고민이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비례대표 당선자는 많아도 7명, 8명도 안 되겠죠. 7명 정도에 지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영입인사 중에서 이 비례대표에 내보내는 분들 외에 나머지 11 서너 분을 우세지역구에 전략 공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천 경쟁이 치열하니까 말입니다. 남은 문제는 민주당의 13지역 공천인데 이건 영입인사들 원하지 않겠죠. 선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13지역에 내보내는 것도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직도 있고 유관기관도 많고 권력을 잡은 쪽에는 공기업 자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큰 잡음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인재영입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죠. 모두 20명입니다. 19호는 핵융합과학자 이경수 박사, 그리고 마지막 20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죠. 최기상 전 부장판사입니다. 영입 인사 중에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주장한 이탄희, 이수진 전 판사들에겐 정치판사라는 비난도 쏟아졌죠. 이수진 판사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아직도 논란이 있더군요. 그동안 젊은 피 수용을 강조했지만 20대 영입인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30대도 5명밖에 없어서 영입인사 평균 나이는 46살이나 됩니다. 20대가 없는 건 이 남자 라며 이베이 직원의 원정훈 씨를 영입했다가 미투 사건이 폭로되면서 곤욕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 원 씨가 영입되면서 조국 전 장관은 잘못했지만 검찰은 공정했나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을 불렀으니 결국 원종건 케이스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영입인사 중에 6명이 법조인이 되군요. 정확히 30%입니다. 언론은 사법개혁 프레임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입법부라고 부르죠. 기본적으로 리걸 마인드를 갖춘 의원이 많아야 합니다. 의원을 로우메이커라고도 부르는 미국은 한때 법률가가 60%를 훨씬 넘었습니다. 한국당은 아직 인재영입 중인데 어제 말씀드린 태영호 공사가 여전히 화제입니다. 태영호 씨는 지역구 출마 의지를 밝혔고 황교안 대표는 서울 지역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태공사는 해외에 있는 동료들과 북한 노동자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제가 조금 고쳤습니다. 그는 또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관찰한 것 중에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진보 세력은 통일 주도 세력이고 보수 세력은 반통일 세력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틀린 말 아닌가요? 보수 세력은 반통일 세력이 아니죠. 통일을 누구보다 염원하지만 단 하나 자유민주주의 아래 통일을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헌법의 명령이니까 말입니다. 통일은 당연한 거지만 단지 지금의 김정은 체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쨌든 태공사 영입을 두고 북한 주민 또 우리 국민이라며 반기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한슬 예비역 춘장 말처럼 남북 대화에 혹시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화제입니다. 그동안 험지 출마를 요구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고향인 창녕 밀양 출마를 고집하던 홍준표 전 대표가 날이 바뀌었으니까 어제군요. 어제 회심의 반전 카드를 던졌습니다. 원래 어제 11일은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답변을 달라고 제시한 시한이죠. 서울만 험지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문재인의 성지 양산이나 노무현의 성지 김해 등은 검토해 볼 수 있다. 언론은 이 카드를 절충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덧붙인 말이 무척 재미있더군요. 지금 서울로 올라오라는 것은 황 대표의 백댄스를 하라는 것인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공관이 마음대로 결정하라.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소식을 듣고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아마도 거절하겠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당과 공관위 생각은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다가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등 유명 인사들을 배치해서 한강벨트를 구성하면 수도권의 야당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구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 추미애, 박영선, 김두관 등 강자들이 모두 불출마하거나 지방으로 가고 청와대 비서들이 대거 출격을 하니 비교가 될 거라는 그런 아이디어죠.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에게도 서울 출마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용호 위원장이 직접 밀양으로 내려가 홍준표 대표의 서울 출격을 요청한 건데 본인이 PK 40석을 책임진다면서 1인자에 거절하고 이제 김 위원장이 말한 답변 시한이 11일이 되자 갑자기 김해나 양산 출마를 카드로 다시 던지니 김 위원장도 기가 막혔을 겁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될지도 모르는 김두관 의원의 대꾸가 아주 재밌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군요. 대권 경쟁자를 험지로 보내 제거하려는 황 대표의 집념이 무섭다. 홍 대표는 양산으로 오라. 황 대표의 백댄스보다야 대장을 자처하며 병졸과 싸우는 게 낫지 않나. 글쎄요. 이게 황교안 대표가 홍준표 대표를 제거하려는 계획 아래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스스로를 병졸로 깎아내리면서 이런 글을 쓰는 건 자신이 다윗이고 홍준표 대표는 골리앗이라는 이미지 메이킹 전략이겠죠. 김두관 의원이 출마하는 양산은 한국당이 김태호 전 지사에게 출마를 요청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두관 의원 뜻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공관위는 오늘 12일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공관위는 이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세종시에 공천하기로 결정했다는군요. 글쎄 김병준 씨에게 세종시가 어떤 연고가 있을까요? 그곳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불출마를 결정한 뒤에 민주당 안에서도 고심이 깊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공무원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갈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다른 뉴스도 짧게 코멘트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11일 정년 연장 검토를 말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작년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계속 고용 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기재부는 2020년부터 도입하자는 의견이었죠. 근데 문 대통령은 본격 검토를 지시했다는군요. 저도 원래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수직, 판사직, 외국에서 이미 정년을 없앤 이런 직업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총선 전에 느닷없는 대통령의 정년 연장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권력은 40대 일자리 대책 마련 같은 다분히 총선용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중이더군요. 민주당이 이번 총선 출마자 전원에게 부동산 규제지역 2주택 이상 시에 1주택 이외에는 전부 매각하라는 서약을 받는 것도 다분히 총선용입니다. 공천 신청자 475명 전원이 이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하는군요. 정말 이제 선거는 모든 걸 바꾸곤 합니다. 규제지역에 집이 2채 이상인 민주당 현역 의원만 10명인데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은 3채가 있더군요.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러니 민심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곧 날이 밝겠죠. 내일 뵙죠.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